바이든이 유리하지 않겠어요? 트럼프가 그동안에 코로나 대처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미국 시민들한테는 좋은 반응을 안 받았을 것 같고 경찰관들이 흑인에 대해서 문제 일으킨 뒤에 대처하는 거 보면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는 바이든이 유리하지 않을까. 트럼프가 그래도 추격해서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죠. 바이든이 나이가 좀 많고 아들 스캔들도 있고 또 트럼프가 미국을 위해서 엄청 자국 보호를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죠. 그쪽으로 표가 몰리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지난번에도 힐러리 때도 뒤집혀가지고 미국 대선이 약간 예측 불가능하니까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바이든이 좀 이기지 않을까. 트럼프는 좀 상식에 어긋난 일도 다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냥 불도저 마냥 이렇게 뭐 개인적인 생각 갖고 정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6대4 정도로 바이든 쪽으로 트럼프가 너무 독선적으로 그레이트 아메리카 뭐 어게인 하면서 너무 자기네 위주로 세계를 그 리드해 나가는 그 국가 원수로서 예전에 미국의 위상 자체에 너무 국수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nobody knows. 그렇지만 이제 내 희망은 그렇다는 그 말씀이에요. 자, 저희 2부 주제 관련해서 또 시민들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뜨거운 사전투표 열기 미국 대선 판세 변수될까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두 분 이제 한참 막 더 바빠질 것 같은데, 이 뭐 남의 나라 선거에 왜 이렇게 난린가 싶기도 하겠습니다만, 뭐 이게 그냥 남의 나라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시민들도 많이 말씀 주셨지만, 이건 뭐 끝까지 판을 열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라고 하는 그 입장들이 아무래도 아직도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이제 미국 선거제도가 가지는 특징, 그 측면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센터장님 좀 그거에 대한 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일반 국민들이 투표한 총합을 가지고 이제 단순히 누가 많이 이제 이겼느냐 하는 것으로 이제 당선이 결정되는데요. 미국은 각 주마다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구가 많은 주의 의견에 따라서 연방의 대통령이 결정되는 것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와는 다른 이제 선거인단 그렇죠. 제도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538표의 선거인단이 있고 이제 그중에 과반수인 270표를 얻으면 당선이 되는데 그 538표는 이제 미국의 인구에 따라 배분된 하원의원 수 435명 그리고 주마다 2명씩 배정되어 있는데 이제 50개 주니까 2 곱하기 50해서 100명. 거기에 이제 하원의원이 배정되어 있지 않는 이제 워싱턴 DC의 3명. 해서 435 더하기 100 더하기 3 해서 총 538표의 선거인단을 이제 다투는 그러한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주별로 이제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도 전체 투표에서는 힐러리가 이겼으나 이제 주별 이 선거인단 측면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는 그런 결과 이번에도 혹시 또 빚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체 여론조사는 확실히 바이든이 앞서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이제 경합주 내지 이렇게 스윙 스테이트라고 부르는 이렇게 움직이고 다니는 그런 주들이 어떨 건가 이것도 이제 더 같이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교수님 좀 그걸 현재 상황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이른바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라고 보는 게 중요한 게 지금 우정엽 박사 말대로 미국은 일종의 간접 선거 형태죠. 그래서 한 주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으면 그 주의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 승자 독식이 되니까 50개 중에서 메인이랑 또 한 개죠. 2주만 빼놓고 다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판을 볼 때 전반적인 여론조사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경합주가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그런 연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전체 여론조사는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거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존에 있는 나온 여론조사를 다 보여줘서 거기에 평균을 내는 건데 가장 최근에 나온 거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거를 보면 전체적인 그 조사 결과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51.1%, 트럼프가 43.6%,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7.5%를 이기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뭐 라스무센이라고 지난번 2016년 선거에서 유일하게 트럼프를 맞췄죠. 거기서는 트럼프가 1% 이기는 거로 나오고 있고 반면에 CNN 뭐 트럼프한테 가장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 방송에서는 바이든이 무려 12%.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 7.5%인데요. 전체적인 추세는 처음에
좀 많이 벌어졌다가 좁혀졌다가 다시 이제 좀 안정세적으로 바이든이 이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합주 아까 말씀하셨는데 결국 경합주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보통 미국의 선거라는 게 각 주마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색깔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로 안 변하고요. 그중에 이제 일부 주만 어떨 때는 공화당, 어떨 때는 민주당으로 움직이는데 특히 이제 6개 주 우리가 말을 하는 그 북쪽의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벨트라는 3개 주와 남쪽의 썬벨트라고 불리는 3개 주가 가장 관건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게 지난 2016년 선거 때 그 6개 주를 트럼프가 다 가져가는 바람에 결국 역전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주의 그런 선거 결과의 추세를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긴 합니다. 미국도 보면 특정 어떤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에 따라서 확실히 색깔이 드러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잖아요. 이게 목적의식적 편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나름의 어떤 가중치 시스템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샘플링하는 시스템 차이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뭐 목적에 따라서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방향에 따라서 조사의 결과가 바뀐다기보다는 이 가중치라는 것은 이제 선거 여론조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예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샘플 표집된 샘플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 모집단 인구 전체와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어떠한 변수를 가지고 그 샘플을 통한 여론조사를 모집단에 비슷하게 바꾸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모든 변수를 다 넣어서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구적 특성, 뭐 예를 들어 뭐 성, 연령, 지역 정도는 되겠지만 학력, 소득, 뭐 이 사람이 태어난 지역, 뭐 이런 것들까지도 모든 것을 넣어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중에 어떠한 변수를 가지고 가중치를 줘서 그 여론조사가 생각하기에 가장 잘 모집단인 유권자 전체를 대표하는 결과로 발표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제 여론조사마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특정 언론사가 특정 후보를 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알맞은 가중치를 두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분들도 뭐 이번 한 번만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한 후보에게 너무 특정의 후보에게 밀어주기 위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가는 뭐 다음에 다시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그러한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이 예술의 영역에 있는 가중치의 적용에서 아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까 이제 박홍 교수님이 이제 라스무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맞췄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숨겨져 있던 것들을 좀 보는 어떤 힘이 있었던 거잖아요. 요번에도 이른바 숨겨져 있는 이 트럼프 지지 세력이라고 하는 게 충분히 잡히고 있다 또는 안 잡히고 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좀 보세요? 이른바 이제 샤이 트럼프고 사실 이 분야는 우리 정 교수님이 가장 전문가신데 자꾸 물어보시는 게 근데 가중치가 중요한데요. 샤이 트럼프를 라스무센에서는 그걸 가중치를 줬죠. 그래서 3에서 5% 트럼프를 지지를 하지만 여론조사에서는 말을 안 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샤이 트럼프라고 했고 그게 6개 경합주에서 3에서 5%까지 나타나는 바람에 선거 결과가 적게는 0.7% 차이로도 트럼프가 마지막에 역전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오 박사 얘기한 것처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이 가중치를 주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교육에 따라서 그렇게 격차가 나타난 게 2016년 선거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었거든요. 대학 이상의 학력, 그 이하의 학력. 또 뭐 인종은 원래 기본적인 차이가 있었고 또 사는 지역에 따라서 교외 지역에 있냐 도시에 있냐 이제 그런 것들을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 가중치를 넣어서 했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2016년보다는 좀 정확도가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드리면 2016년도 여론조사를 보면 전체 여론조사는 사실 맞췄습니다.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사이의 표차를 거의 정확하게 맞췄는데 문제는 이 위스콘신, 미시간, 플로리다, 펜실베니아와 같은 경합주들의 여론조사가 틀리게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선거인단 예측을 틀리게 된 건데요. 그 당시 2016년 여론조사의 가중치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이 학력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이제 가중치를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에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대학 교육을이라도 받은 유권자의 비중이 약 31% 정도 되는데 단지 그 당시 2016년 조사를 보면 조사 결과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약 60% 이상으로 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까지만 마친 사람들이 적게 조사가 되면 그 사람들에게 가중치를 줘서 비중을 높여야 되는데 2016년에 그 지역 여론조사는 이제 그런 가중치를 안 줬던 것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출구조사를 보면 어느 정도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힐러리 클린턴에게 10% 이상 투표를 했고 대학 교육을 전혀 안 받은 계층은 이제 트럼프에게 7% 이상 했는데 이것이 또 인종과 결합해서 백인이면서 전혀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약 40%가 트럼프에게 더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의 가중치를 안 줌으로써 이 지역 주 단위 여론조사에서 많이 이제 틀리게 되었고 이제 그러한 교훈이 이제 2020년에는 많은 지역 여론조사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미 감안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위스콘신에서 4% 차이 난다고 하는 것은 2016년 기준으로 보면은 약 7, 8% 이상 차이 나는 조사였던 것이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제 가중치를 통해서 이제 상당 부분 좁혀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샤이한 사람들로 이제 더 이상 보기 어려운 그 샘플인 것 같은데 실제로도 지금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학력 차이나 이런 것들이 지지 성향으로 명확히 지금 반영되고 있죠. 이번 해에도. 그렇습니다. 예. 아주 명확하게 지금 트럼프의 지지층은 백인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층이고요. 그리고 도시보다는 그 교외 지각에 있는 것이고 또 서부와 동부 이 끝에 있는 주들보다는 중서부주에 있는 쪽이고 그건 아주 명확한 거고요. 근데 이번에도 핵심이 결국 이번 선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지지층이 얼마나 분열하냐. 예. 이게 트럼프 대 반트럼프의 그런 구도죠. 트럼프 대 바이든 그보다는 트럼프와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 간의 그런 어쩌면 그 접전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2016년이랑 차이가 나는 것은 노년층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확실히 트럼프가 많은 표를 가졌죠.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트럼프에서 이탈하는 성향이 특히 이른바 경합주에서는 분명히 보이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가 계속 요즘 얘기하고 나오고 있는 교외 지각에 있는 교외 지역에 있는 여성들. 여성들이 사실은 힐러리 클린턴이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지지를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여성표가 다시 전통적으로 그때도 오바마 때는 여성표를 많이 받았는데 다시 바이든한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두 가지 핵심이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호감도가 또 차이가 나죠. 2016년 선거를 기억하시겠지만 미국 사람들 만나보면 굉장히 괴로워하는 게 누구 찍겠냐 하면은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둘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좀 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만큼 힐러리에 대한 호감도가 낮았다라는 거고요. 지금 바이든의 호감도는 힐러리랑 비교해서 훨씬 더 좋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변수들이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비호감도를 보는 게 결국은 예측하는 데 핵심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도 아마 미국도 그렇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주신 이제 그 러스트벨트하고 북부 쪽에 그다음에 선벨트라고 부르는 남부 쪽이 이제 지금 대충 관심이 주어지는 이제 경합주들인데 뭐 수치들을 보니까 북부 이 러스트벨트는 오히려 이제 격차가 좀 지난번보다는 벌어지는 것 같고 남부주는 되게 좀 비슷비슷하게 아직까지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유가 뭘까요? 지금 뭐 플로리다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주들이 사실 뭐 플로리다하고 조지아는 예전에 이제 공화당이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2016년에 트럼프가 이겼었고 2016년에 보다 큰 충격으로 왔던 것은 사실 뭐 위스콘신이나 펜실베니아 같이 전통적으로 1980년대 이후로 공화당 후보가 된 적이 없는 주들을 당시 트럼프가 이기면서 이제 큰 충격을 줬는데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위스콘신, 미시간 같은 주들은 좀 더 트럼프가 이제 안정적으로 보이고 이 플로리다와 조지아 주에서는 정말 투표일에 개표를 해봐야 알 것 같은 그러한 정도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로 놓고 보면 그 말씀드린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서 예상치가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요. 그럼에도 현재까지 바이든이 확보한 선거인 단수가 232명. 그러니까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선거가 딱 주마다 이건 절대 민주, 이건 절대 공화 그런 편으로 해서 232명을 확보했고 반면에 트럼프가 125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11개 주에 18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538명 전체 선거인단 중에 270명 이상을 과반수를 가지고 하면 이기면 되니까 바이든의 입장에선 38명만 갖고 오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1개 주 181명 중에 38명. 그러니까 확률상으로는 지금 훨씬 더 지금 바이든이
그렇게 유리한 상황인 것은 많은 기관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한참 또 얘기 나왔던 게 우편 투표를 포함한 이제 사전 투표, 그다음에 당일 투표 어떻게 갈까? 또 우편 투표가 이제 나중에 부정선거 혐의로 때문에 아마 피해야 된다, 아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았는데 일단은 사전 투표자 자체가 이제 역대 최고인 상태이고. 성향 분석을 해보니까 사전투표가 이제 민주당 쪽 지지를 이제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나고 당일 투표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쪽을 지지하려고 하게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이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그 어떤 경향을 통해서 어떤 정도의 예측이나 이런 게 좀 가능할까요?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이 패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전통적인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들이 충분히 투표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최근 유세를 하면서도 하는 말이 2016년처럼 게을러서는 안 된다. 꼭 투표를 해라.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투표율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가 이제 가장 큰 거고요. 근데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것이 아직까지 현장 투표가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2016년보다 이제 높은 투표율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투표율의 증가는 대부분 2016년에 낮은 투표율을 보였던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에서 투표자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이든 후보에게는 이제 확실히 좋은 사인인 것이죠. 그래서 2016년에 이제 투표장에 별로 나오지 않았던 젊은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유색 소수 인종 계층 등에서 지금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바이든 후보로서는 확실히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원근 교수님도. 투표율은 지금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방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는데 지금 사전 투표가 7,650만 명이거든요. 이 정도 중에 사전 투표가 두 가지죠. 지금 미국이 우리랑 선거제도가 달라서 사전 투표가 우편으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현장에 사전에 마련해서 가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현장에서 간 거는 지금 2,500만 명 그리고 5천만 명 정도가 우편 투표를 했습니다. 이 정도 숫자면은 지난 2016년에 전체 투표한 유권자가 1억 3,800만 명이거든요. 그럼 60%가 지금 넘어가고 있고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이 68% 1908년인가인데 그걸 지금 넘어설 수 있다. 그렇다면 저도 우 박사 말처럼 투표율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이 트럼프 지지층은 이른바 차돌 지지층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코로나거나 무조건 가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이 되고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의 젊은 층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이든도 여전히 그냥 기득권층이죠. 근데 그럼에도 워낙 트럼프가 문제가 있으니까 트럼프를 반대하는 의미에서 또 흑인들과 유색 인종들과 젊은층이 투표를 한다면 지금 그런 향상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든한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미국 학생들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이미 3주 4주 전에 투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편 투표의 어떤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다 미리 투표를 했고 그것이 이제 컴퓨터 시스템으로 추적이 돼서 자기의 투표용지가 이미 어디 도착했다 그런 걸 다 확인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그 우편 투표로 인한 혼란이 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불복 가능성, 우편 투표를 매개로 한 불복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편 투표로 인한 불복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개표가 진행이 된 이후에 그렇죠. 추가적으로 개표되는 우편 투표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현재의 개표 시스템을 볼 때 그러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이제 낮아 보이고 그리고 물론 이제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투표일 3일 이후 그러니까 11월 6일까지 도착하고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9일 이후, 그러니까 11월 12일까지 도착분까지 다 개표를 하겠다라는 이제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만약에 초경합 상태가 되어서 이제 그 주들의 개표까지 정말 다 열어봐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미 이 기한을 연장을 해줬기 때문에 개표의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으나
이 우편 투표가 부정이라는 것으로 소송을 걸기에는 그 근거가 희박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시간은 늘어날 수 있지만. 네. 그 잠깐 덧붙이면요. 그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2016년부터 18년까지 있었던 우편 투표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복 투표를 했든지 사망한 사람 대신 투표했던 비율이 0.00025%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의미 이거는 없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우편 투표 중에 무효표의 비율은 1%. 이것은 그냥 정상적인 표 같은 게 0.3%보다 훨씬 높죠. 그러네요. 이제 그런 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시간이 이제 늘어나는 게 개표 정도까지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재검표를 요구한다거나 이 정도 가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좀 있지 않을까요? 재검표를 뭐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이제 선거가 이제 아주 초경합 상태로 갔을 때고 그때고. 2000년도에 부시와 고어의 소송 플로리다 주의 개표 소송을 볼 때에도 뭐 그것 때문에 한없이 늘어져서 미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1월 20일에 새 대통령 취임이 뭐 늦어지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이후에도 뭐 본인이 대통령인 것처럼 하는 그러한 상황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미국 선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제도보다는 신사 협정 같은 그렇죠. 것들이 네. 많이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투표가 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최종적으로 안 보더라도 자기가 졌다라고 인정을 하고 이제 그거를 딱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선거가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안 그럴 가능성도 있고 이미 지금 시나리오가 한 3-4개가 네. 미국 언론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있죠. 불복 시나리오가. 그리고 또 하나 좀 우려가 되는 게 결과가 어떻게 됐던 간에 이 이후에 미국 사회가 과연 안정적으로 이것을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이냐. 트럼프가 되더라도 문제고 바이든이 되더라도 양쪽의 지지자가 워낙 지금 양극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폭력 시위의 가능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저희도 이제 외부에서 관찰을 할 때 미국은 이게 촘촘하지가 않은데 아무리 봐도 근데 그래도 사회 전반적으로 굴러가는 거 보면 약간 문화랄까 그다음에 특히나 그 엘리트층끼리 일종의 신사협정 같은 게 크게 작동하는 모습 지난번 고어 케이스나 이런 것처럼 근데 이 트럼프 이후의 시대는 확실히 이게 확 깨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 지지층들의 행동도 사실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오죽하면 총기를 새로 구입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정도라면 이게 이제 대중적으로 만약에 불복 내지 어떤 충돌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에서 끊임없이 좀 경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 부분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안 돼야 되는 핵심 이유를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들어서서 미국의 정치 양극화를 굉장히 심화시켰다. 뭐 지난 대선 토론회를 혹시 보신 분들 있겠지만 바이든 후보는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자기는 민주당 공화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요. 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끊임없이 이 민주당의 주지사 민주당을 계속 비판을 네. 했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이번에 만약 안 된다면은 바이든이 어떻게 이 분열된 미국을 통합해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고요. 반면에 트럼프가 되면 이렇게 양극화되는 현상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죠. 그렇죠. 그게 이제 자신의 정책 기반이 되는 거니까. 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그 민주당 소속의 미시건 주지사에 대한 어떤 위험 문제 같은 것도 이제 좀 신중하게 다루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펜실베니아에서의 어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소요 사태를 좀 본인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려는 그러니까 이런 민주당 지지자들이 매우 무질서하다라는 측면을 강조하려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하게 된다면 아마 이런 약간은 극단주의적인 트럼프 지지자들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선거 과정이 뭐 어떻게든 누가 당선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어떤 뭐 미국의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이 뭐 장기간 지속되면서 뭐 대통령 취임까지 문제가 되거나 뭐 이런 사태까지는 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우리 한국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근본적으로 문제 미국은
대통령보다는 제도가 움직이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특히나 또 이제 이런 대외 정책에 있어서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근본적으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지적도 많이 하는데요. 대신 이제 구체적인 어떤 예를 들면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미국이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국가가 맞죠. 근데 그럼에도 지난 3년간 트럼프라는 인물이 그 제도 위에서 얼마나 움직일 수가 있느냐라는 또 그걸 통해서 미국 대통령제가 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권력을 활용할 수 있느냐를 너무 명백히 잘 보여줬기 때문에 그 영향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의 대외 정책의 차이는 분명하고요. 지난 2차 대선 토론회에서도 외교 정책에 공교롭게도 가장 많은 얘기가 나오고 양측에서 대립각을 세운 거는 북한 문제였죠. 예.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정책이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면 바이든은 북한에 대해서 좀 강한 언사를 좀 썼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내 친구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레토릭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어떨까요? 저는 뭐 트럼프가 재선을 하건 바이든이 당선이 되건 뭐 1차적으로 북한 문제가 미국 뭐 트럼프 2기가 됐건 바이든이 됐건 중요한 외교안보 이슈로 떠오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위비 문제도 뭐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지만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물론 트럼프만큼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 때도 이 방위비 협상이 제 시간에 안 끝나서 끌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는 낫겠지만 뭐 이 부분이 뭐 우리에게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완전히 뭐 해결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는 1차적으로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는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경제나 산업, 통상 측면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외교 안보는 이제 보다 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일 수가 있고 아마 바이든 후보가 되고 미국 상원을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 아마 뭐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이나 미국의 에너지 정책, 산업 정책에 있어서는 좀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2035년, 2050년 이런 목표치를 가지고 지금 입법화, 그러니까 탄소 배출 제로에 대한 입법화를 서두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성차 업체들은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배터리 생산 업체는 또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산업별로 어떤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부분이 좀 명확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 어떤 뭐 한반도 대북 정책과 같은 외교안보 정책 쪽보다는 이 경제 산업 쪽의 정책의 변화가 바이든이 된다고 하면 좀 더 큰 변화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히려 산업통상 쪽에 주목하는 게 좋다라는 우 박사님 견해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박원근 의원님. 뭐 외교안보 정책이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큰 틀에서 뭐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둘 다 지금 미국의 쇠퇴를 막기는 힘듭니다. 미국의 큰 틀에서 이전같이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건 분명하고요. 트럼프는 그것을 굉장히 거칠게 동맹국가 우호국의 비용 문제로 치환해서 얘기를 했고 반면 바이든은 동맹국가 우호국의 협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보면 될 거고요. 몇 가지 한국은 뭐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북한 문제라고 놓고 보면은 일단 바이든 캠프의 북핵 문제는 큰 틀은 지금 잡혀 있지만 아직은 검토가 필요하고 또 사람도 돼야 되는데요. 저는 거기에 핵심 변수는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행동. 예, 왜냐하면 우정엽 박사 말처럼 지금 선거가 끝나면 미국 새 행정부의 가장 핵심은 미국 국내 문제죠. 코로나 여전히 힘들고 경제 힘들고 또 분열된 미국 사회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그 틈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1월 20일 그때 취임을 전후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오늘은 그럼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 토론 또 함께해 주신 우정엽 센터장님 그리고 박원권 교수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